100년이 지난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학자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단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저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 다 바보가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백제만큼 치열하게 버티고 버텼던 그런 민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백제는요, 중국의 하나의 어디 뭐 성만도 못한 그런 불경이 있나? 백제를 돌파를 하려면 50만은 최소한 있어야지 해볼만 하다. 고구려는 중국이나 소련에 비하면 작은 나라예요. 우리는 하늘의 자손으로서 전선의 후예이며 독자적인 대국. 근데 이제 신라는 실제로 육로로 거쳐서 가려면 고구려한테 빌붙어야 되고, 배를 타고 가더라도 백제 배에 얻어 타고 갑니다, 실제로. 야, 이거 맞아? 주류 강단 사학계는 신라가 어딨는지 이실직고 빨리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 영웅들이 죽고 나서 바로 고구려가 휙 하고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까? 백제 궁궐터가 어딘지 아직도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국민이 5,200만 명이 있는데 그 누구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이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4개의 평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다라는 그런 댓글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의견을 받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소정방의 13만의 군대와 김유신의 5만이 백제를 정면 돌파하려면 공성전을 치러야 되는데 그 18만의 군대를 가지고서는 전면 돌파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북위에서 수십만 기병이 공격을 했지만 대피하고 돌아갔다라는 부분을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했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영상을 다루면서 좀 더 보완적이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하거든요. 준비되셨습니까? 역사 프로파일링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분기 666년 겨울 12월에 당나라가 이적을 요동도 행군 대총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원래는 서세적이었는데 그 공을 높게 평가해가지고 황실에 그 이씨를 이제 부여해서 이세적이라고 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역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문무왕이 장군들을 이끌고 출정하다 667년 8월 가을에 왕이 대각간 김유신 등 30명의 장군을 거느리고 수도를 나섰다. 문무왕이 한성정에 도착하다. 667년 9월에 한성정에 이르러 영공을 기다렸다. 영공은 다시 말하지만 이적입니다. 이세적. 이 내용을 보면 요동군 행군 대총관 이적을 문무왕이 만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류 강단의 통설대로라면 문무왕은 한반도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동의 행군 대총관 이적은 요동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북방에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 둘이 만나기로 했던 걸까요?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만나기로 했는지 도통 알 수가 없거든요. 겨울 10월에 영공이 평양성 북쪽 200리 거리에 도착하였다. 편지를 전하여 출병할 시기를 도축함으로 대왕이 이를 따랐다. 이적 대총관이 문무왕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문무왕에게 이제 빨리 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9월에 한성정에서 문무왕이 이적 대총관을 기다렸다고 하거든요. 분명히 문무왕은 한반도에 있어야 되고 이적 대총관은 요동에 있는 그 북방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이게 문무왕이 이적 대총관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까?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으면 이런 편지라던가 이런 내용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문무왕이 영공에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군사를 돌리다 667년 11월 11일에 장세에 이르렀는데 영공이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왕의 군대 또한 돌아왔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 그 군인들의 행군 거리는 시간당 한 6km 정도 걷는단 말이죠. 그런데 1500년 전이라고 한다면 도로라던가 장비 그리고 신발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4km에서 한 4.5km 정도 시간당 이제 행군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대략 50km로 한다면 하루를 계속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건데 이세적이 그 하루를 못 기다리고 다시 당나라 군영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무왕도 평양에서 50km 그 이전에 도달했을 때 장세라는 곳에서 다시 신라가 있는 본진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주류 강단의 통설대로라면 문무왕의 위치라던가 그리고 이적 대총관의 그 위치와 장소를 봤을 때 서로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장면 아닌가요? 667년 11월 11일에 장세에 이르렀는데 영공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왕의 군대 또한 돌아왔다. 평양에 도달하기 전에 36,000보 거리가 되는 곳이 바로 장세지 않습니까? 과거의 거리로 환산을 한다면 36,000보라고 한다면 50km 정도 되는 거리지 않습니까? 평양에 50km 정도 남쪽의 거리면 우리 주류 강단의 그런 통설대로라면 사실은 황해북도거든요. 우리 신라군이 황해북도에 가는 동안에 도대체 고구려의 그 수비군들은 뭐 하고 있었는지 너무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나요? 나는 당체 못 알아듣겠어. 평양까지 근접한 거리까지 갔는데 또다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신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도대체 평양성이 편의점도 아닌데 어떻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들락날락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프로파일러의 시선으로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너무나 의문점이 많았고 그리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임시정부 이후로 100년이 지난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학자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단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저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고 이렇게 오류가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서 국사책에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편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이 5,200만 명이 있는데 그 5,200만 명 중에 이러한 내용을 읽고서 그 누구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이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까? 그러면 삼국사에서 얘기하는 이 평양은 사실상 북한에 있는 평양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있는 평양은 이 고구려 때의 평양이 아님을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의심을 가지고서 도대체 이 진실은 무엇인가, 실제적인 사실은 무엇인가 한번 들여다보고 확인을 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작업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667년 7월 당나라 황제가 칙을 내려 지경과 개원을 장군으로 삼아서 요동의 전쟁에 나아가게 하였다. 왕은 곧 지경을 파진찬으로 삼고 개원을 대하찬으로 삼았다. 또 황제가 칙을 내려 이런 대하찬을 운이 장군으로 삼으니 왕은 왕은 문무왕입니다. 이제 궁정에서 명을 받으라고 명령하였다. 통설대로라면 신라의 주력 군대는 한반도 남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이제 북진을 하는 게 그게 바로 통설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라의 주력 군대가 어떻게 된 게 전부 다 요동군에 편입된 겁니까? 이 요동군에 편성돼 가지고 요동을 공격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요동이 어디라고? 이 요동군에 편성돼 가지고 요동에 있는 이 일원이라던가 지경이 신라의 궁에 들어와 가지고 보고를 받으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신라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류 강단에서 허심탄회하게 저한테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저만 듣고 나 너무나 궁금해 죽겠는데 주류 강단 사학계는 신라가 어디 있는지 이실직고 빨리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668년 6월 29일에 여러 도의 총관들이 행군을 시작하였다. 왕이 유시는 풍지를 앓고 있기 때문에 수도에 남게 하였다. 인문 등은 영공을 만나서 영유산 아래로 진군하였다. 분명히 방금 전에는 인문은 신라의 주력군에 있었거든요. 인문이 이적 대총관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적 대총관은 요정도 행군 대총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문 같은 경우는 이제 한반도 신라의 이 주력군에 이제 편성이 됐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668년 6월 22일에 우진도독부 부성의 유인원이 기가 미의를 보내 고구려의 대고, 칸성 등 2군 12성이 귀순하여 항복하였다고 한다. 왕은 일일찬 진공을 보내 징하였다. 인문, 천존, 도유 등은 일선주 등 7군 및 한성주의 군사와 말을 거느리고 당나라 군용으로 나아갔다. 백제와 신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요동도 행군 총관 그 이적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만나기도 하고 하는 겁니까? 우리 역사학을 전공하는 우리 역사학도들이 이런 것들을 역사라고 배우면서 학비를 내면서 이 역사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정말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제가 만약에 역사과를 나왔다면 자존심 상하고 창피해가지고 정말
국사편찬위원회 가가지고 1인 시위라도 진짜 뭐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이게 역사예요? 이게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북위의 기병 수십만이 그 백제를 공격했다가 대패하고 돌아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태행산맥과 많은 그 강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성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만 15만의 군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소종방이 이제 동쪽으로 허를 찔렀을 때 그 밀집되어 있는 이 군인들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는데 최소한의 며칠은 걸립니다. 소종방과 김유신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른 시간에 그 백제의 서쪽에 있는 군대가 오기 전에, 당도하기 전에 빨리 백제의 궁궐을 점령을 하고 의자왕을 포로로 잡아야지만이 이 전쟁을 이제 빨리 끝낼 수가 있다. 그렇게 이게 상책이라고 판단을 하고서 이제 동쪽으로 이제 우회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던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662년에 흑치상지의 그 배신으로 마지막 두 개의 성마저 무너지고 그러면서 백제가 멸망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거기에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도망갔던 그 복신이라는 자와 지수신, 이제 마지막 성을 포기하고 흑치상지 때문에 포기하고 고구려로 이제 도망을 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 가서 잘 살면 되지. 뭐하러 또 1년 뒤에 663년에 또다시 백제를 부흥하겠다고, 나라를 살리겠다고 또 와가지고 또다시 부흥운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 백제라는 이 민족이, 제가 이 역사를 다루면서 이렇게 백제만큼 치열하게 버티고 버텼던 그런 민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백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솔직히 계백장군이라던가 지수신이라던가 이 복신이라는 이런 장수들이 정말 전쟁 영웅 중에 영웅 아닙니까? 이 복신이라는 장수는 우리 무왕의 조카라고 하거든요. 무왕이라고 한다면 소동료 혹시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그 신라의 공주와 셋째 공주와 결혼한 그 무왕인데 그 무왕의 조카라고 합니다. 우리 주류 강단사학계가 한반도 서쪽에 있는 작은 백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역사 해석을 하다 보니까 소종방에 13만의 군대가 이제 바다를 건너왔다라고 해석을 해서 판단을 하고,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군, 신라의 5만 군, 동쪽에서는 김유신의 5만의 군대가 육군을 거느리고서 침투를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18만의 군대를 생각하면 이제 공포감을 일으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한반도 서쪽에 있는 작은 백제가 아니란 거예요. 663년에 복신과 지수신이 부흥운동을 일으키니까 당나라에서 어떻게 한다? 40만의 군대를 다시 편성을 해가지고 이 부흥운동을 진압하라고 40만을 보냅니다. 40만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백제가 멸망을 하기 전에 백제 서쪽에서 정면 돌파해서 공선전을 치러가지고 백제를 돌파를 하려면 50만은 최소한 있어야지 해볼만 하다. 한 6대4? 한 7대3으로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백제가 멸망을 하고서 부흥운동에 진압하기 위해서 당나라에 40만 군대가 투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제가 분석을 했던 게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도가 있는지 이제 판단이 있으시나요? 제가 삼국사기 신라 본기를 읽어드릴게요. 얼마 뒤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그 무리를 아울렀으며 배반하고 도망친 이들을 불러 돌아오게 하니 그 세력이 매우 커졌다. 인계는 인원과 병력을 합친 뒤 갑옷을 벗고 군사들을 쉬게 하며 병력의 증원을 요청하였다. 당나라 황제가 조서를 내려 우위 위장군 손인사를 보내서 군대 40만 명을 거느리고 덕물도에 이르렀다가 웅진부성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어떻게 40만을 보내는데 도해하였다. 혹은 함선이 바다로 나아가게 하였다. 이런 내용이 없네요. 어떻게 된 게? 왜 없을까요? 이제는 운하를 통해 가지고 동쪽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다 들킨 거잖아요. 이미 허를 찌르는 그런 작전은 없는 거고 이제 정면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를 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선을 이용해서 충노부에 수백리, 천리 이런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바로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탔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제 말에 신뢰가 가시나요?
그러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석을 달아놓은 설명서를 제가 한번 읽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만 명, 본서권 제6, 신라봉기 제6, 문무왕 3년, 623년 기사에서는 손인사가 거느리고 온 군사가 무려 40만 원에 되는 것으로 되어 보이지만 본서권 28, 백제봉기 6, 의자왕 20년 조에 따르면 치주, 청주, 내주, 해주의 병사 7,000명을 인솔하고 바다를 건너왔다고 한다. 후자의 병사 수가 정황상 믿을만 하다라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정황상 7,000명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662년에 치주, 청주, 내주, 해주에서 7,000명을 거느리고 침투를 했던 것은 복신이 진영성에서 그 신라의 그 수송로를 틀어막고 있다 보니까 인계가 신라의 그 장군들을 야밤에 다독거려가지고 새벽에 이 진영성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진영성을 함락시키거든요. 너무나 이 급박한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치주, 청주, 내주, 해주에 있는 각 그 지역의 군인들을 빨리 징발해서 보내라고 해가지고 그 조그만한 그 진영성을 이제 배치하기 위해서, 군인을 배치하기 위해서 7,000명을 보내라고 얘기했던 거였습니다. 맞죠? 그게 그 당시에 그 정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작은 그 진영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7,000명을 보내는 그런 규모가 아니라 이제 백제가 부흥을 해가지고 몇만 이상이 되는 그런 군대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과 인계의 군사만으로는 도저히 진압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이제 갑옷을 벗고 이제 군사들을 이제 휴식을 하게 하면서 빨리 당나라 조정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나라에게 군사를 이제 증원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손인사가 40만의 대군을 이끌고서 백제를 진압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런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너무나 자연스러운 스토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7,000명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7,000명이다?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사편찬위원회라던가 한국의 주류 강단사학계, 반도사학계에 있는 그 가짜 사학자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 한반도 서쪽에 있는 그 백제 같은 경우는 절대로 1만 명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만 명도 안 되는 그런 군사를 이제 처치하는데, 진압하는데 무슨 40만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소정방에 13만도 그 배를 타고서 건너온 것도 공포감인데 40만은 너무나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7,000명이 맞다. 지금 이런 논리거든요. 이렇게 형편없는 해석을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의 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주석으로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이 대부분이 다 그래요. 주석서에 보면 문서 기록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한반도 서쪽에 있는 그 백제라는 그 틀에 가둬놓고서 그리고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값은 변함이 없는 거고 나머지 기록이라던가 군사의 그 인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은 전부 다 배제를 해버린 겁니다. 과장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7,000명과 40만은 너무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7,000명을 뭐 15,000명, 16,000명, 2만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거는 과장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7,000명하고 40만은 이제 과장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들을 이제 배제를 하고 무시를 한 다음에 자신들의 입맛대로 평가를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만 쏙쏙쏙 빼먹어서 이제 적용을 하는 게 이게 역사예요?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전공자들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한번 양심껏 한번 생각을 해보고 판단해 보십시오. 한국 역사학계가 얼마나 썩었는지 이렇게 썩은 애가 풀풀 나게 하는데 한번 이런 썩은 애를 한번 맡아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보통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장군이나 이제 부장들은 장군을 모시고서 원래 있는 그 본진이나 본토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투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거나 이제 비겁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 10명 중에 뭐 7, 8은 다 죽고 2, 3명만 남아서 돌아갔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 살수대첩 같은 경우도 30만 5천 중에 거의 대부분 다 죽고 돌아간 자가 2,800명 남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계백 같은 경우, 계백의 5천 결사대 같은 경우는 한 명까지 남아가지고 전멸했다는 얘기는 사실상 한 명까지 남아가지고 김유신의 바지가랑이 붙들고서 그 1분 1초라도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켰다는 얘기예요. 뒤에 있는 그 백제의 서쪽에 있는 군대가
빨리 와가지고 이 그 소정방의 군대와 김유신의 군대를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빨리 수비를 하면서 준비를 하라. 그런 차원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희생한 거였어요. 지수신이라던가 그 복신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도망을 했으면 그냥 잘 살면 될 것이지, 이 나라를 또 살리겠다고 또 와가지고 계속해서 661년에도 부흥을 하고 662년에도 부흥을 하고 663년에도 또 부흥을 하고, 정말 이렇게 치열한 민족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시 다뤄야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백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고구려 같은 경우 그 강희식 대장군이라던가 그리고 을지문덕이라던가 그리고 영계소문이라던가 이러한 그 전쟁 영웅들이 죽고 나서 그 바로 고구려가 휙 하고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한데 백제 같은 경우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부여용 같은 경우는 이제 백제가 멸망할 수 없으니까 또 당나라 가가지고 그 외교를 통해서 다시 백제를 되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범민 같은 경우는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못 참겠다 해가지고 힘으로 백제의 그 패강 이남 땅을 점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당나라하고 전투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죄송합니다 또 사과를 하고, 그랬다가 또다시 당나라와 이제 전쟁을 하고, 당나라에서 김범민의 그 관직을, 신라왕이라는 관직을 또 삭탈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라가 675년 이때부터 그 백제의 패강 이남 땅을 이제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 봉기 마지막에 보면 그 부여용이 신라가 너무나 강성을 해서 백제의 옛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문무왕이 강제로 그 백제의 남쪽에 있는 땅을 점령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거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8세기 중반에 그 백제의 남쪽 땅에 있었던 운주돌도사 그 이정기가 다시 제나를 건국하게 되는 거고, 백제의 옛 땅을 수복을 하고 부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백제 정말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실제적인 사실을 제가 밝혀내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기본으로 좀 해주시는 게 보통 예의 아닌가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이제 백제와 대륙신라 백제를 이제 다루다 보니까 도대체 고려는 언제 넘어가는 건가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좀 애가 타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대륙 백제와 신라 그리고 고구려에 대해서, 고대의 삼국사에 대해서 30%도 채 그 얘기를 안 했거든요. 영계소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고구려의 고수전쟁의 612년에 요동성 성주에 대해서도 제가 분석한 얘기를 해야 되고, 해야 될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개토태왕비에 있는 그 비문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근초광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몽이 나라를 건국하고 장벽산맥 남쪽에서 나라를 건국한 다음에 그 부분노하고 이제 요동을 하나하나씩 정벌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도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조영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한 세월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씩 고려에 대해서 이제 병행을 해가면서 한번 제가 편집을 하고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대륙 동쪽에 있었던 이 대륙 신라는 이제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프로파일러 시선에서 이제 판단을 해보고 이 부분을 이제 프로파일링을 할 거거든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시면 언젠가는 제가 할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